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대만 선거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지난 토요일에 치러졌고 예상대로 민진당 그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득표율이 한 41%가 조금 못 되고요. 그래서 국민당 그 허우유이 후보는 33.5% 그러니까 뭐 앞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여유 있게 이긴 셈입니다.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신승을 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죠. 좀 더 얻은 건가요?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게 이제 네. 제2야당이 중도 민중당인데 네. 커원저 후보가 뭐 그 당선될 걸로는 예상되지 않았지만 득표율이 꽤 높습니다. 27%. 그러니까 만약에 그 허우유이하고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그 단일화에 성공을 했었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네. 막판에 이제 그게 변수였는데 결국 민진당이 재집권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그 대만이 1996년에 직선제 도입하고 나서 2000년부터 민진당, 국민당이 이렇게 8년 주기로 이렇게 재선되고 해서 정권이 교체되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3연속 집권을 한 겁니다. 네. 미중 대리전으로 사실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굉장한 세계적인 주목을 좀 받았던 올해 선거의 해 첫 번째 치러진 그렇죠. 네, 선거입니다. 라이칭도 후보 당선되고 나서 첫 회견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구촌의 첫 선거에서 대만이 민주진영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중화민국 이제 이 표현을 썼죠. 계속해서 민주주의 동맹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의회 선거, 입법위원 선거도 같이 됐는데 과반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좀 민진당이 이제 52석, 그 다음에 그 국민당이 52석, 그러니까 제1야당이 이제 됐고 민진당이 51석, 한 석이 부족합니다. 과반은 57석이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민중당이 8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습니다. 네. 한 40명 정도 민진 국민 양당 구도로 쭉 오다가 이제 이번에 민중당이 뜨면서 이제 대만 정치권도 이제 다당제로다가 되면서 민중당이 이제 상당히 그 앞으로 4년간 입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불편하죠. 네. 그 중국은 그 국무원 대만 판공실이 이제 이 대만 문제를 담당을 하는데 당선 확정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아무 논평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영 매체들도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시간쯤 지나서 거기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주류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든지 기본 방향이라든가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금 이제 이집트 방문 중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아주 뭐 굉장히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지역 선거는 중국 지방 사무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세계는 오직 하나에만 중국만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대만 해역의 뭐 평화 뭐 이런 걸 뭐 안정을 파괴하는 뭐 길, 뭐 독립 어쩌고 하는 거는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결국 조국의 품에 돌아온다.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이 직후의 반응이 2020년 대만 선거 네, 하고는 좀 반응이 다르다면서요. 중국의 그때만 반응이. 해도 네. 그때 이제 차이잉원 총통 되고 나서 굉장히 아주 즉각 반응을 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그럼 차이잉원이 중국 위협률을 앞세워 가지고 그 국민당 후보를 모함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양안 긴장을 악용한다고 해서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 지금 보면 그 인민일보 자매지가 이제 환구시보인데 거기 네. 이제 사평에 그 당시만 해도 뭐 이걸 굉장히 올렸었는데 지금 어제까지 이 사평에 대만 얘기가 없습니다. 홍해 그 미국이 그 공습한 거 그것만 비난하는 내용이 올라 있고요. 지금 미국이 그 중국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환영한다는 축하 성명을 냈는데 네. 중국 외교부가 이것도 또 아주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축하 성명 발표한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위반한 거다. 그러면서 뭐 항의했습니다. 네. 미국 얘기를 잠깐 해주셨으니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미국 반응 보겠습니다. 승리에 뭐 반색을 합니다. 근데 네. 조금 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성명을 냈는데 당선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대만 국민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 그 선거제도의 강건함을 확인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의 중국 원칙하고 대만 관계법에 부합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비공식 관계를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금 좀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좀 톤을 조금 좀 높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라이칭더가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현실주의 독립, 현실적인 독립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해 오니까 미국 고위 당국자 얘기가 백악관에서 조금 그런 점도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독립 문제를 더 강하게 밀고 나가면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특히 미중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네. 걸로 좀 우려를 한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일단 이런 가운데 보니까 타이페이에 있는 미국 대표부가 이제 사실상은 대사관이죠. 성명을 어제 냈는데요. 미국 대표단이 비공식 방문을 위해 가지고 어제 대만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게 없는데 이거 이제 바로 그냥 선거 다음 날, 그러네요. 그 결과 다음 날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이미 이걸 강하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도착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중국하고 또 기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 지난 2000년 그 득표율이 57% 차이잉원이 그 재선될 때 이번은 2020년. 그렇죠. 네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40%, 1%가 조금 안 됐으니까 네. 그만큼 득표율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진당이 여소야다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만 국민들이 물론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견제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일단 다당제로 갔다는 의미가 네. 큰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 때보다는 득표율이 좀 많이 낮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입법위원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도 어떻게 과반을 보면 차지하지 못했고. 중국도 뭐 굉장히 네. 불만을 표시하지만 뭐 네. 득표율이라든가 그 민주당 이제 중도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제3당으로 올라온 것 같은 게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뭐 예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속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역시 너무 강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라서 당분간 뭐 큰 그런 건 없는데 자전 그래도 기싸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신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워낙에 주목을 네. 받은 선거니까요. 외신들도 지금 뭐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네. 일단 그 민진당이 이렇게 재집권한 배경이 중국이 그 선거 앞두고 굉장히 뭐 무력 시위도 하고 뭐 시진핑이 아주 강하게 압박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CNN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중국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 몇 주 안에 대만에 대해서 어떤 군사 경제적 압박 수위를 좀 높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임 총통 취임식이 5월 20일인데 그 전후에 대대적인 무력 시위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봉쇄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초기 단계의 봉쇄 같은 거. 그래서 뭔가 좀 니들 그렇게 했지 우리한테 애 좀 먹어봐 하는 식의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중국도 그렇게 네. 그렇지만 지금 중국도 자기들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내코가 석자고 네.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 뭐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대만 문제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깊게 여기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위를 좀 조정할 것 같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의회에서 민진당이 그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뭐 미국과의 뭐 관계를 개선하는 어떤 입법 같은 데서도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뭐 미국 쪽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해서 뭐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네. 하지만 무슨 뭐 전면 봉쇄라든가 그런 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 양안 간의 그 경제 관계라는 게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해도
그건 힘들 거다. 특히 대만이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네. 허브인데 중국이 사실 미국하고 지금 반도체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만이 믿건 곱건 대만 반도체에 의지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면 봉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지적들이 관측들이 나옵니다. 반도체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사실 우리나라 쪽의 영향은 어떨지도. 글쎄요. 지금 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글쎄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죠. 이게 대만에 있고 그다음에 대만 해협으로 지금 통과하는 전 세계 그 컨테이너 물량도 한 절반가량이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하는 그런 뭐 죄악 상황 같은 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네.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요. 대만의 수출액의 35%가 중국에 갔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국에 가는 그 수출품에는 대부분 집적회로, 태양전지, 전자부품 같은 거.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대만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대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 그리고 뭐 대만이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뭐 기분 나쁘고 이렇게 뭐 압박을 해도 어느 정도 수요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대만 총통 선거 뭐 총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나온 이야기들. 자, 선거의 해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11월 5일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죠. 네.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선을 이제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이 먼저 하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될 겁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이제 공화당 당대회가 있죠. 전당대회. 이거는 이제 공화당 당원들만 참석을 해서 이제 자기 후보를 뽑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뭐 가장 최근 조사도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48%로 남았고 헤일리가 20%, 2위인데 뭐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고 많이 돌풍이라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변수가 네. 이거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3위도 하고 했던 그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자기 이제 안 하겠다 포기했거든요. 그 사람 지지율이 한 5% 정도가 넘는데 네. 그게 이제 헤일리한테 올지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이번에 뭐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1등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헤일리가 디센티스를 제치고 2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인데 얼마나 트럼프의 네. 독주를 견제할지.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 아이오와가 이제 첫 격돌지인데 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세론이 이제 빨리 굳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헤일리가 2위로 추격을 해서 경선이 좀 길게 갈 수 있을지 네. 이거를 이제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사실 아이오와주는 뭐 사실 그 전체 공화당 경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대의원 수가 전체 한 2,429명인데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승자 독식도 아니고 득표율대로 대의원을 가져가니까 사실 여기서 이겨도 뭐 그렇게 크게 확보하는 건 아니고 또 주민의 90%가 백인이라서 어떤 그 미국 유권자 지역을 네. 대표성을 가는 것도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첫 경선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압도적 1위를 해야지만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기소돼 있죠. 그런 사법 리스크 와중이 있다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화끈하게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이제 헤일리가 그 발목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지 그게 네. 변수입니다. 아이오와 당원 대회에서 트럼프 대세론이 조기에 굳어질지 아니면 2위 헤일리가 조금 더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 지금 이제 헤일리가 여기서 이제 2위를 할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이제 그 영화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23일 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이거는 이제 프라이머리는 비당원 일반인에게도 이제 개방이 됩니다. 예비 선거, 예비 경선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뉴햄프셔에서는 헤일리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그러니까 이제 뉴햄프셔에서는
잘하면은 헤일리가 1등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이거는 다음 달 24일인데 여기는 대의원이 한 50명 정도인데 여기는 그 헤일리가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여기는 때문에. 유리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아이오와에서 2등을 하면은 그 다음 뉴햄프셔 여기서는 1등도 가능하니까 헤일리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러면 이제 탄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날씨가 변수라는 얘기는 글쎄요. 뭘까요? 지금 오늘 새벽 네. 들어온 걸 보니까요. 아이오와 코커스 지금 미국 전체가 북극 한파입니다. 아. 지금 뭐 보니까 최저 내륙 중서부는 체감 온도가 최저 영하 56도까지 간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오와 같은 경우도 경선 당일 영하 29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지지자들한테 나와서 투표해달라. 조금 더 독려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동안에 보면 미국 대선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선거제도가 복잡하죠. 우리는 그냥 직접 투표하는데 여기는 경선하고 대의원 뽑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선거 인단을 뽑는 간접 선거 묘한 방식이죠. 좀 공부할 게 많아요. 네, 미국에서.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분수령이 이른바 슈퍼 화요일 3월 5일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 대의원이 169명, 텍사스가 161명. 이거 두 군데 포함해서 16군데에서 경선이 동시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슈퍼 화요일. 그렇죠. 이제 여기서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됩니다. 3월 5일이군요. 그렇죠. 그날 하루에 걸린 대의원이 그 공화당 같은 경우 이제 874명. 그러니까 공화당 전체 대의원의 36%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개는 이제 윤곽이 나고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결판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까지가 이제 3월 23일 이게 이제 루이지애나까지 경선을 치르고 하면 이제 공화당 경선 대의원 기준으로 한 70%가 이제 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전 구도가 아니면은 한 3월 말 정도까지면은 충분히 후보 윤곽이 드러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3월 말이면 어느 정도 확실한 후보가 윤곽이 드러날 거고 바이든 대통령 일정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현역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재선 도전을 그렇죠. 하니까 뭐 민주당은 좀 사실 경선이 그렇게 좀 썰렁갑니다. 일단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 뭐 바이든이 마땅치 않다는 그 민주당 내부의 걱정들도 많은데 특별한 어떤 확실한 대안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큰 뉴스 두 개는 선거 얘기로 대만 총통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들 해봤고요. 이제 전쟁 얘기로 또 가보겠습니다. 전쟁, 네. 지난 주말에도 뭐 그 미국하고 영국이 그 후티 반군 거점 예멘을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란도 그렇고 뭐 후티 반군 쪽도 반발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전문가들 분석은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네.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로이터가 지난 토요일 날 뭐 이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그다음에 이란 고위 당국자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이란 고위 당국자가 로이터에 후티의 미국과의 싸움을 지지한다 하면서도 이거는 후티 반군이 직접 결정하고 우리가 뭐 전면전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귀띔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전쟁을 중단하는 건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지난 주말 이제 지나면서 전쟁이 100일째 100일이 됐죠. 됐잖아요. 네, 100일이 됐죠. 근데 뭐 네타냐후 총리는 뭐 여전히 뭐 간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이 글로벌 싱크탱크 관계자들 얘기도 같습니다. 가자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뭐 이게 혼란이 커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다만 이란이 자기네 영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은 이 전쟁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란도 이렇게 상당히 이런 확전을 경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 이렇게 그 후티 반군 그 거점이 직접 공격을 받았지만 이란이 대응 수위를 높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이라크라든가 레바논에 있는 그런 뭐 헤즈볼라 이런 그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힐 거다 이런 그 관측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사우디도 좀 이렇게 확전 자제 쪽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이란하고 관계 강화를 아직도 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얼마 전에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리
전쟁 수위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란이 직접 뭐 참전하는 식의 이런 그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관측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네. 전쟁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메시지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좀 그 지난 주말에 보내주세요. 캠프 데이비드 떠나기 전에 백악관 기자들한테 이거 이제 그 예멘 후티 반군 거점 공격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잇따라 지금 공습을 했거든요. 네.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비공식적으로 이란 쪽에 전달을 했다. 근데 뭐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고 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관리하지 않은 식의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자, 전쟁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아랍에미리트와의 중동 경제 허브, 이 경쟁 와중에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사우디 얘긴데. 네.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사우디가 자우전 그뭐 빈살만 왕세자 밑에서 지금 뭐 굉장히 자기들 어떤 그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체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석유에 의존하는 걸 줄이려고 뭐 아주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엑스포도 따내고 뭐 월드컵도 막 따내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로이터가 전한 걸 보니까 사우디가 최근에 그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편의를 네. 주겠다. 그게 발표 성명을 낸 걸 보면요. 5개 부문, 특히 헬스케어, 스포츠, 그다음에 부동산 쪽 해외 인재 정책을 촉진하는 그런 새로운 그 이니셔티브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 얘기는 이 프로그램이 해외 인재 유치를 겨냥한 그 고용 창출, 그다음에 노하우 이전 촉진, 그래서 사우디 경제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에 그 정착하는 해외 인재들한테 이제 비즈니스 그 기회라든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 사우디의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족들한테도 그 많은 편의를 주겠다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개방하고 개혁하겠다라는 분위기네요. 그동안에는 뭐 사우디가 굉장히 이런 게 많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더 풀겠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른바 비전 2030 네. 이제 2030년까지 사우디 경제를 석유에 의존하는 부분을 많이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의 일환이라고 했고요. 특히 또 아랍에미리트하고 최근에 사우디가 그 글로벌 경제 허브, 그 중동 경제 허브 놓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온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른바 골든 비자, 그 해외에서 인재 올 때 이런 그 특별 혜택 주는 그 비자 제도를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도 그거를 이제 따라잡겠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골든 비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서 지난 몇 년 뭐 도입하는 움직임을 아랍에미리트가 보였는데 사우디도 조금 더 개방하고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역력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탈석유에서 벗어나려는, 탈석유하려는, 석유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고요. 자, 국제뉴스 워싱턴이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여기까지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